안녕하세요. 이곳에 처음 사연을 써보는 평범한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5년 넘게 일하고 지금은 작은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그곳을 왜 그만두게 되었는지, 저와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소연하려고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 위에서 만난다는 일이 있잖아요. 저는 딱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야무지게 잘했습니다. 어릴 때 아빠가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 저를 기르셔야 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다니는 학원, 과외 한번 못 다녀보고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기본 머리가 좋아서인지 시험을 보면 잘 보곤 했죠. 대학까지는 장학금도 받고 잘 다녔는데 취업을 하려고 보니 스펙이 좀 딸리더라고요. 친구들은 어학 연수다 뭐다 하면서 다들 스펙을 쌓아가는데 저는 그럴 형편이 안 되었어요. 등록금은 장학금을 받았다고 해도 생활비는 제가 벌어 써야 했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대기업으로 서류를 넣을까 망설이다가 그냥 작은 중소기업에 지원하게 되었죠. 대기업만큼은 아니더라도 복지나 성과급 같은 곳에서는 별로 안 밀리는 곳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일을 시작하니 엄마의 얼굴이 확 피는 게 보이더군요. 저는 참 잘 선택했다 생각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제 능력을 높이 사서 저는 금방 회사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작은 회사였기 때문에 사장님 눈에 들어 저를 참 예뻐해 주셨죠. 사장님은 저에게 전반적인 회사 일을 맡기시곤 했어요. 회사 임원들이나 하는 일들을 맡아 하면서 저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허허허 웃으시곤 하셨죠. 저희 사장님은 참 인상이 좋으셨어요. 보통 중년이라고 가지고 있는 똥배도 안 가지실 정도로 자기 관리에 철저하게 관리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사장님이 참 대단하고 멋진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저도 중년이 되면 그렇게 늙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자기 개발도 철저하시고 직원들에게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권하시곤 했어요. 계절마다 사람들을 초청해서 자기 개발 강의를 들려주고 배우고 싶은 사람은 신청만 하면 원하는 공부를 시켜주는 등 정말 지원 복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분이셨죠. 저희는 작은 회사지만 튼튼한 회사, 깨끗한 회사를 만들자는 그분의 뜻에 따라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희는 내열 소재 불연성 플라스틱을 개발하고 그것을 제품으로 만드는 일을 했는데 요즘 건축 자재의 화재로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잖아요. 불연성 플라스틱을 건축 자재로 이용하려는 개발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국내에는 그런 기술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었거든요. 미래 시장 가치도 높고 실용만 된다면은 정말 편리하고 가벼우면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하는 제품이 될 거라고 많은 기대를 했죠. 그래서 많은 직원은 목표의식과 뚜렷한 의지를 갖추고 회사를 위해 일을 했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고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도중에 사장님께서 자기 아들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당시 저는 아직 집안도 안정되지 못했고 사장님 아들이라니 부담이 되기도 했어요.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저와는 일단 결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아버지 회사를 찾은 사장 아들이 저를 보고 들이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심부름으로 물건을 전해주러 왔는데 사장님께서 자리를 비우시면서 저에게 받아놓으라고 했거든요. 사무실 안으로 들어온 그는 처음 보는 저의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쇼핑백을 건네주었습니다. 몇 살이에요? 여기서 오래 일했나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왜 그동안 못 봤지? 몇 번인가 왔던 것 같은데 다들 어디 갔어요? 그는 주위를 휙 둘러보더니 저만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저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다들 사장님하고 잠시 나갔어요.
저는 사장님께서 아드님이 온다고 물건 좀 받아놓으라고 시키셔서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 일한 지는 3년 정도 되었는데요. 저도 아드님은 처음 뵙네요. 그는 눈썹을 치켜뜨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근데 왜 나이는 말 안 해줘요? 제가 물어봤는데. 언제 퇴근해요? 아버지가 일찍 퇴근시켜줘요? 일 많이 시키죠. 음식은 뭐 좋아해요? 소개팅도 자리도 아니고 맞선 자리도 아닌데 그의 질문에 점점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저는 그를 향해 눈을 찌푸렸어요. 지금은 근무 시간이라서 길게 답변 못 해드리고요. 저는 모르는 사람에게 함부로 제 나이 공개 안 합니다. 물건 전에 받았으니 이만 돌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사무실에 외부인이 오래 머물면 안 되거든요. 이만 나가주세요. 저는 그의 등을 떠밀다시피 하며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무례하고 기분이 나빴어요. 아무리 사장 아들이지만 저를 그렇게 대할 이유는 없잖아요. 퇴근 시간이 되자 저는 가방을 챙겨서 버스를 타고 밖으로 걸어가는데 그가 차에서 내리며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퇴근하냐는 말에 저는 무시하고 그냥 가던 길을 가고 있는데 그가 다가오면서 말을 걸더라고요. 혹시 아까 저 때문에 기분이 나빴어요? 기분 나쁘라고 한 말은 아니었는데 미안해요. 저는 혜원 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랬어요. 제 소개 다시 할게요. 저는 이동원이에요. 저는 제 이름을 알고 있는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머리를 긁적이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제 이름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말해드린 적도 없는 것 같은데. 뭐죠?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죠? 사실 오늘 아버지가 혜원 씨랑 저랑 엮어주려고 일부러 시킨 일이에요. 저는 사실 몇 번 멀리서 혜원 씨를 봤거든요. 아버지가 말 꺼낼 때 옳다구나 하고 받아들였죠. 그런데 혜원 씨가 저를 만나보기도 싫다고 해서 제 얼굴 보여줄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네요. 저는 정말 당신이 마음에 들어요. 저랑 결혼하면 이제 생활비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하고 싶은 공부도 더 하실 수도 있고 또 저는 그의 말을 듣다가 그냥 휙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처음 보는 자리에 돈 자랑이나 하는 남자를 어떻게 믿고 만나겠어요? 그가 사장님 아들이라서 돈이 아주 많은 건 알겠지만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랑은 연애도 말도 섞기 싫었습니다. 그는 저를 따라오면서 다시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왜 대답 없이 그냥 가세요? 제 말에 대답해 주세요. 우리 만나요. 저는 당신 마음에 들어요. 저 정말 괜찮은데? 이래 보여도 공부도 잘해서 유학도 다녀왔고 취미도... 저는 그를 노려보았어요. 사람 많이 안 사귀어봤죠. 특히 여자 많이 안 만나봤죠? 만나도 그런 부류랑만 만나보셨으려나? 돈 좋아하고 물건 좋아하고 오빠 좋아? 그런 쪽? 그럼 그런 여자들을 만나세요. 저는 그쪽 타입 싫어해요. 그 돈이 당신 돈인가요? 당신 능력으로 벌어서 그렇게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학교 다녔어요? 시집 오면 뭘 어째요? 제가 이미 당신이랑 사귀고 결혼한다는 전제로 말하는데 그 말에 저의 의견은 하나도 없던데요. 그는 입을 움찔거리더니 두 눈을 빠르게 굴리더라고요. 맞아요. 저 여자 많이 안 사귀어봤고요. 저도 그런 쪽 여자도 싫어해요. 정말 혜원 씨가 마음에 들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란 걸 말하려고 결혼 이야기 꺼낸 거고요. 똑똑하다는 거 알아서 더 공부하고 싶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사실 저도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라 제가 저를 소개하는 게 서툴러요. 사실대로 말하니까 이제야 좀 대화가 통하는 것 같네요. 솔직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도 당신 하는 말 덜 부담스럽고요. 다음에는 사람들 만날 때 그렇게 막 이어붙이지 말아요. 불쾌해요. 죄송해요. 저는 혜원 씨랑 그냥 차 한 잔 마시면서 서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가벼운 자리도 거부하고 이렇게 힝하니 가버리시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용서해 주실 거죠? 그렇게 말하며 씩 웃는데 정말 이 남자 보통은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여유 있는 게 어릴 때부터 다 가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태생이 이렇게 낙천적인지 아등바등 살아온 저랑은 다른 무언가가 그에게는 느껴졌어요. 자신만만하고 모든 것을 자신 뜻대로 이루겠다는 기백도 느껴지는 게 그에게 호감이 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를 보면서 고개를 빳빳이 들었어요. 왠지 그를 보면서 기죽기 싫었나 봐요. 하나, 회사로 찾아오지 말 것. 둘, 만남은 주말에만. 셋, 딱 3번만 밥 먹어보고 당신을 만날지 안 만날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의 입이 좌우로 벌어지는 게 보였어요. 가지런한 일을 드러내며 그가 핸드폰을 흔들더라고요. 자기는 이미 번호가 있으니 먼저 연락을 하겠다는 겁니다. 참 미워할 수 없는 사람 같았어요.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겠다 생각하고 있었죠. 그는 정말 주말에 저를 데리러 집 앞으로 왔더군요. 좋기 40년은 더 된 아파트에 수입 흰색 세단에 선글라스를 쓰고 손을 흔드는 그를 보고 참 이 사람은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는 아버지 회사가 아닌 다른 금융 쪽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미국 대학에서도 금융 쪽을 전공해서 아버지 회사 쪽으로는 관심을 안 두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는 정말 차분하면서도 스위트하고 자신 있는 태로 저를 대했어요. 언제나 깊게 고민하지 않는 태도로 무엇이든 했지만 그 결정에 확신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유 있고 위트 있는 그의 모습은 확실히 저에게는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더군요. 저에게 없는 그런 매력에 그에게 끌렸을까요? 저는 3번만 밥 먹고 정한다고 했지만 주말마다 꼬박꼬박 찾아오는 그를 계속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그를 만나고 있을 때 사장님은 정말 저를 며느리감으로 생각하셨는지 회사에서도 부르는 호칭이 누구누구 씨에서 혜원아 또는 아가라고 바꿔 부르시기 시작했어요. 회사 사람들도 제가 사장 아들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으니 그런가 보다 하려고 해도 저는 왠지 그 사람과의 미래가 머릿속에서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자란 환경이 달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제가 너무 현실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도 그게 느꼈는지 저에게 더욱 잘하려고 하는 게 느껴졌죠. 먹는 것도 둘이 데이트하는 장소도 꼭 저의 의견을 물어보고 정했습니다. 저에게 최선을 다했지만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저는 그 상황을 회피했습니다. 우리 벌써 1년이나 만났는데 결혼은 언제 할 거야? 나 당신이랑 한 집에서 살고 싶은데 당신 닮은 딸 하나, 나 닮은 아들 하나 어때? 우리 이제 그만 결혼할까? 그의 말에 저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는 결혼을 선뜻 받아들일 용기란 없었거든요. 결혼은 조금 더 있다가 생각하자. 우리 겨우 1년 만났어. 그것도 주말에만. 그렇게 생각하면 별로 얼굴 본 것 같지도 않고 또 아직 엄마 혼자 계시는 것도 걱정도 되고 난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결혼하면 못하게 되니까. 그의 얼굴을 보자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더라고요. 그 순간은 미안했지만 그래도 저는 제 의견을 확실히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날 사랑하긴 하는 거지? 그냥 심심해서 만난다거나 그러는 건 아니지? 나는 정말 당신에게 진지해. 내 인생을 걸 정도로 당신을 사랑한다고. 결혼은 뭐 더 있다가 해도 되지만 가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지는 의심이 들 때도 있어. 우리 정말 사랑하는 거 맞지, 혜원아? 그럼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을 1년씩이나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그런 가벼운 사람으로 보여? 단지 아직 결혼에 대해 확신이 안 설 뿐이야. 나에게 조금 더 시간을 줄 수 없을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한다니 그도 기다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에게는 정말 미안했지만 그렇게 얼렁뚱땅 결혼이라는 중대사를 결정하기는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저희 엄마가 결혼에 더 성화였습니다.
그의 싹싹하고 예의도 바르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엄마는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거든요. 그는 엄마를 잘 챙기면서도 엄마도 그를 아들처럼 여기고 예뻐했습니다. 너 정말 동원이한테 그러면 안 돼. 너한테 얼마나 잘하니? 그런데도 그렇게 애를 태우니? 어디서 그런 남자를 만날 수 있긴 한데. 인물 좋아, 학벌 좋아, 거기도 집도 좋아. 그것만도 감사한데 성격은 얼마나 좋으냐? 요즘 남자애들 수십 트럭을 데려다 놔도 동원이같이 좋은 애는 못 봤다. 그만 애 태우고 결혼해. 결혼이 그렇게 쉬워? 인생을 거는 모험이야. 잘못하다가 엎어져서 판 깨지면 흠집 나는 건 나라고. 그는 나랑은 환경부터 다른 사람인데 지금이야 나 좋다고 다 맞춰주고 예뻐해주지만 나중에 꿀물 떨어지면 나만 새될 수도 있다고. 너는 무슨 애가 옛날 마인드로 사니? 요즘 이혼이 흠측이나 끼는 줄 아니? 살다가 안 맞으면 이혼도 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계속 안 맞는 거 붙들며 맞춰가면서 사는 것보다야 애간장 덜 녹지. 그리고 살다 보면 다 그놈이 그놈이야. 꿀이야 너만 떨어지냐? 동원이도 떨어지지. 서로 안 좋은 부분을 감싸주는 게 부부라는 거다. 잔말 말고 결혼하죠 갈 때 가. 괜히 폼 잡고 각 잡고 그러고 있는다고 답 안 나온다. 그렇죠. 엄마 말은 언제나 옳았어요. 저보단 몇십 년을 더 산 엄마의 눈에 완벽한 사람이 그러면 저도 한 수 물러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는 놓치기 아까운 사람인 것에 분명하기도 했고 자란 환경이 달라서 그런 것은 제가 노력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말에 그를 만나면 저는 결혼을 하자고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마시다가 결혼을 하자는 말을 듣고서는 커피잔을 테이블 위에 엎질렀습니다. 제가 가방에서 휴지를 뽑아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커피 흘린 거 안 보여? 안 차가워? 동원 씨, 바지가 다 젖었어. 갑자기 그가 저를 끌어안는 겁니다. 우리 정말 결혼하는 거야? 진짜로 결혼하는 거야? 꿈 아니지? 현실이지? 잠시만, 내 핸드폰 어디 있지? 결혼하려면 식장 먼저 잡아야 하나? 아니면 집을 구해야 하나? 아니지. 먼저 키스를 해야 하는 거지? 저는 그를 밀치며 노려보았어요. 저렇게도 좋을까? 평소에는 장난기보단 진중한 사람이 저런 말도 다 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저에게 입술을 붙였습니다. 사랑한다, 잘해줄게, 온갖 달콤한 말을 꺼내더니 제 손을 잡고 카페를 나오는 겁니다. 당장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결혼을 하자고요. 얼마나 기다렸을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를 껴안고 진정시키면서 제대로 날 잡고 부모님끼리 인사도 해야 결혼식 날짜를 잡을 수 있는 거라고 차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순간 그가 입을 삐죽이며 실망을 하더라고요. 절차가 너무 길다는 겁니다. 그래도 일륜지 대사 쉬운 게 있나요?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고 상견례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부로 사장님은 정말 저를 며느리로 생각하셨는지 직원들이 퇴근한 빈 사장실에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사장님을 따라갔더니 사장실 벽에 큰 액자를 치우시더라고요. 그 안에는 작은 금고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고를 열고 저에게 안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안에는 금괴 수십 개와 그리고 서류 뭉치와 장부가 들어있었습니다. 제게 장부를 보여주시더니 앞으로 저에게 관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들은 이 일에 관심도 없고 하기 싫어하니 회사 일도 잘하고 성실한 저를 며느리감으로 삼았다고 말입니다. 회사를 제가 물려받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가, 혜원아, 이제는 이 회사는 네 것이다. 동원이는 이쪽 일은 전혀 할래도 아니고 아마 적성도 안 맞을 거다. 걔 성격에 이런 일을 할 애가 되지를 못해요. 그러니 앞으로 너는 나한테 잘 배워서 이 일을 계속하면 되는 거야. 저는 생각지도 못한 말에 입을 떡하니 벌렸습니다.
장부를 넘겨보니 제가 보던 장부와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거래 내역이나 수량 같은 게 달랐습니다. 한마디로 분식 회계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두 눈을 크게 뜨자 사장님이 제 손을 살포시 잡는 겁니다. 놀란 거 다 안다. 그래, 놀랐을 것이다. 보던 거랑 조금 다르지? 하지만 이게 현실이다. 사람들은 다 원래 이런 거야. 실제를 부풀리고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러니 죄를 짓는다 생각하지 말고 하면 돼 그럼. 그게 진실이 되는 거란다. 저는 자료를 넘겨보며 입술을 바짝 깨물었습니다. 저희가 만들고 있는 불연성 플라스틱은 가짜였습니다. 실험을 조작하고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고 재료를 수입해와서 사용하는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가짜. 그것을 실험에 통과시키고 이게 유통이 된다면 사람들은 이것을 진짜처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내색은 하지 못하고 그대로 다시 장부를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제 너에게 나의 비밀을 말하는 것은 네가 우리의 식구가 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말 내 뒤를 이을 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야. 내가 세우고 지켜온 회사를 너와 함께 할 수 있다니 기쁘구나. 저는 아무 말 못하고 고개만 끄덕이다가 사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많은 사람을 속이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던 거죠. 참을 수 없는 회의감이 밀려 들어오면서 저것을 세상에 말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야 하는지 갈피를 못 잡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생각하면 공개하는 게 맞았겠지만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덮는 게 맞았으니까요. 그래도 그는 저와 인생을 걸겠다고 맹세했고 저 또한 그를 내 사람으로 받아들였으니 그에게는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조금은 이상하다 싶었어. 아버지가 하는 일에 살짝 의심이 전부터 들기는 했거든. 아직까지 국내 기술로 그걸 만들기는 힘드니까. 그 기술적으로 일본이 최고이기도 한데 그것을 뛰어넘는 연구 성과를 냈다고 말했었으니까. 눈치를 채고 있었던 거야? 그럼 왜 이제껏 말을 안 한 거야? 아버님께 그러면 안 된다고, 많은 사람이 다친다고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난 의심만 할 뿐 확증을 가진 게 없잖아. 그쪽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내가 아는 건 기술력 가지고 금융의 흐름을 보는 것뿐인데 뭘 가지고 말해? 아버지가 나에게 회사 일에 대해서는 잘 말씀도 안 하셔. 그럼 어떻게 하지? 난 정말 내가 그런 사기를 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어. 많은 사람들 이롭게 하는 기술을 내가 회사에서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모두 거짓말이었다니. 당신 생각하면 묻어야 하는데 내 양심이 그걸 허락을 못하겠고. 완전 가짜는 아닌 거잖아. 어느 정도 진척은 있었고 내연성 기술 미달이긴 하지만 기존보다는 확실히 많이 개선됐으니까. 하지만 일본보다 기술이 떨어질 뿐이니까. 그리고 당신이 그런 마인드로 회사를 물려받고 그때는 정말 그 기술을 만들고 그것이 현실이 되도록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아버지랑 다르게 회사를 운영하면 되잖아. 그의 말에 저는 입술을 꽉 씹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정말 없는 기술은 아니었고 기준 미달의 기술. 저는 이도저도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꿈을 키운 회사를 배신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의 아버지 회사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의 결혼 준비는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상견례를 위해 레스토랑을 잡고 당일이 되어 엄마를 모시고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에게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회사에 일이 생겨서 급하게 지방을 다녀와야 한다고요. 일단 저에게 먼저 가서 상견례를 진행하라는 거였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양쪽 부모님을 알고 있었고 부모님들끼리 보는 자리였으니 저는 알겠다고 하고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주차장에 자리가 없는 겁니다. 몇 바퀴를 돌고 나서야 저는 약속 시간이 촉박해지니 엄마 먼저 내려드렸어요.
사장님 내외를 기다리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엄마를 내려드리고 한 바퀴를 돌고 오니 다행히 자리가 있더라고요. 저는 바로 그곳에 차를 주차하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큰 고성이 울리는 겁니다. 그 소리는 딱 들으니 엄마와 사장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놀래서 달려가다가 계단 옆으로 숨었습니다. 왜 그렇게 숨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 상황이 두 분이 얼굴을 붉히는 그 기시감이 저를 숨게 만든 것 같아요. 숨어 있으면서도 목이 바짝 타들어가더라고요. 뭔가 일이 있다, 큰 일이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고 촬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렇게 빼꼼히 핸드폰 렌즈만 내놓고 두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신 뭐야? 뭔데 여기 있는 거야? 그동안 그렇게 잘 살았어? 아주 신수가 훤한 게 죄 지은 것은 홀라당 다 까먹었나 보네. 어떻게 그렇게 사진 멀쩡하게 살아있을 수가 있는 거지? 엄마의 얼굴은 잔뜩 일그러져 있고 시뻘개져 있었습니다. 엄마를 보는 사장님의 표정은 벌레를 쳐다보는 듯 찡그리고 있었죠. 뭐라고?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야?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숨어 살아야 하는 거지? 난 아주 당당해. 하늘 아래 부끄러운 게 없는 게 나라는 사람이야. 어디 가서 그 주둥이 함부로 놀리지 말고 살아. 그러다가 큰 곤욕이라도 치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경배기처럼. 경배기는 저희 아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장님은 저희 아빠를 알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저희 아빠는 제가 3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기억도 잘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오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올랐어요. 직감적으로 두 분이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엄마는 사장님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뭐야? 어디서 그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려? 당신 같은 버러지한테 함부로 불릴 이름 아니야. 당신이 그때 그 사람 연구만 빼돌리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허망하게 갔겠어? 인두껍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야? 하늘 부끄러운 게 없어? 내가 알아. 당신이 저지른 그 도둑질 내가 안다고. 사장님은 자신의 멱살에서 엄마의 손을 떼어내셨습니다. 어디서 누가 그러대? 증거가 없으면 정말 범죄라고.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그 연구가 누구 손에서 어떻게 개발되었는지 증명이나 할 수 있으면 그때 해. 누가 그렇게 사람 쉽게 믿고 자신의 업적을 보여주래? 이미 30년 가까이 지난 일이야. 증거도 물증도 없으면서 사람을 이렇게 몰아가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요. 알겠어? 남은 자식이라도 잘 간수해야지. 딸 지혜 잘 지내고 있지? 지금쯤 몇 살이려나? 그러자 엄마는 사장님의 뺨을 쳤습니다. 어디서 그의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 내가 남편 잃고 뱃속에 둘째까지 잃고서 매일같이 빌었어. 당신 죽여달라고. 당신 차지를 비틀어달라고.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착한 사람은 걷어가고 이렇게 버러지만도 못한 것은 잘 돌아다니는 게. 아니, 귀신도 더러워서 안 데려간다는 건가? 사장님은 엄마에게 시뻘건 얼굴을 들이미셨어요. 재수씨, 그냥 이대로 살다가 늙어 죽어. 왜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살아? 지나간 일 다 잊어버리면 그만이잖아. 왜 그 새끼를 못 잊어서 이렇게 살아? 그 얼굴이었으면 시집을 가도 10번을 더 갔겠구만. 청승 그만 떨고 남은 자식이나 건사 잘하고 살아. 어? 계속 그 일 입에 담으면 내가 당신도 딸도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래. 알겠어? 저는 손발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엄마에게 아빠가 연구원으로 일하시다가 작은 회사를 세웠다고 들었습니다. 미생물을 이용한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비료법을 개발 중이셨다고 합니다. 그 개발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아빠는 사회를 세우면서 친한 친구로 회사를 불러들이셨다고 하네요. 연구원으로 고용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친구가 그 기술을 빼돌려 본인이 완성 후 특허 신청을 내버렸답니다.
아빠는 그대로 모든 기술을 빼앗겨버리고 그 충격으로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손 쓸 틈도 없이 사망하셨고 하셨어요. 당시 엄마의 뱃속에는 저의 동생이 있었는데 아빠가 돌아가신 충격 때문인지 9달이나 된 동생을 사산을 하셔야 했습니다. 저의 이름은 원래 지혜였습니다. 할머니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동생마저 잃어버리자 저에 대한 액막이라고 하시면서 회원으로 개명을 시켜주셨죠. 모든 것을 촬영하고 저는 다시 조용히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도저히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아빠가 죽인 사람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차로 돌아와 차를 살짝 벽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벌벌 떨렸지만 꾹 참고 말을 이어놨어요. 정말 힘든 일이었죠. 엄마 어쩌지? 나 아직도 운전이 너무 미숙한가 봐. 주차하다가 벽에 실수로 박아버렸어. 보험회사 불러야겠는데 아무래도 오늘 상견례는 다음에 미뤄야 할 것 같아. 내가 동원 씨한테 전화할게. 그냥 밖으로 나올래? 엄마는 제 말에 깊은 숨을 내쉬더라고요. 우셨는지 목소리도 가늘게 떨고 계셨습니다. 어머, 너는 괜찮은 거야? 어쩌다가 그랬어? 아유, 너만 무사하면 된다. 사람이 중요하지 차가 중요하겠니? 그래, 자식들이 없는데 어른들끼리 앉아서 뭐 하겠니? 다음에 좋은 날, 운수 좋은 날 잡자. 오늘은 아무래도 날이 아닌가 봐. 좋은 날 보자. 순간 울컥했습니다. 심장이 쪼그라들더라고요. 제가 그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엄마는 그런 비극을 다시 떠올리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내가 그 회사를 가지 않았으면 우리는 만나지 않고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엄마가 나오자 엄마를 태우고 집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엄마의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한 건 사람은 세월로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천사의 탈을 쓴 악마를 저는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사장실로 들어가 액자를 내려 비밀 금고의 문을 열고 안의 서류들을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막 사진을 다 찍었을 때 그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혜원아,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님 상견례 자리에 안 나오셨다는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무슨 일인데 연락도 없이 자리에 안 나온 거야? 저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흐르는 눈물을 닦고 금고의 문을 닫고 액자를 걸어두었습니다. 동원 씨, 언제 와? 나 지금 동원 씨 좀 보고 싶은데. 나 당신한테 중요한 할 이야기가 있어. 우리 두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언제쯤 도착해? 그는 순간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린 듯 아무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도 놀랐겠죠. 뜬금없는 제 이야기에 한참을 말을 못하다가 겨우 말을 꺼내더군요. 지금 어디야? 내가 바로 갈게. 일단 만나자. 무슨 말인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자. 별로 안 걸려. 나한테 3시간만, 아니다. 2시간 안으로 너 있는 곳으로 갈게. 어디서 만날래? 너희 집으로 갈까? 저는 자주 보는 집 앞 카페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제가 카페에 들어간 지 정확히 2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왔는지 얼굴이 잔뜩 붉어진 채로 안으로 뛰어 들어오더라고요. 그는 자리에 앉지도 않고 저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뭐야? 울었어?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혜원아, 말 좀 해봐. 우리 헤어지자, 동원 씨. 우리는 더는 인연이 아닌 것 같아.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질 거야. 다시 생각해보니까 당신 숨 쉬는 것도 싫어질 거야. 당신이 밥을 먹는 것도 싫어질 거야. 그렇게 싫어하면서 증오하게 되겠지. 그러다가 우리는 결국 서로 다른 길을 걸을 테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제대로 알아먹게 말을 해야 알아먹지. 사랑하지 않아질 거는 아직 사랑한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헤어지자고 말하는 거야? 왜 해보지도 않고 헤어짐을 말하는 건데? 당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죽였대. 당신 아버지가
우리 동생을 죽였대. 그런데 어떻게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 내가 어떻게 당신을 계속 만나서 밥을 먹고 차를 먹고 숨을 쉬지? 알아먹게 말을 해.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 두리뭉실 말을 하면 내가 못 알아먹잖아. 우리 아버지가 누구를 죽여? 혜원아, 우리 아버지 그렇게 나쁜 분 아니야. 네가 잘못 알았겠지. 도대체 어디서 무슨 말을 듣고 와서 이러는 건데? 그리고 낮에 찍었던 핸드폰 동영상을 들어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보고 손을 덜덜 떨더군요. 자신 아버지의 민낯을 보고 그도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나 봅니다. 깊은 숨을 내쉬며 손을 움켜잡는 그를 보며 저는 예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일에 대해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이제 거의 울 듯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새파랗게 질려있는 그를 향해 저는 이별을 고했습니다. 잘 봤어? 우리가 함께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이야. 나도 처음에 당신 아버지가 우리 아빠를 죽게 만들었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 난 이 길로 경찰서에 갈 거야. 그리고 그걸 보여주고 우리 아빠가 어떻게 죽었는지 밝혀내야겠어. 나 이대로는 숨을 못 쉴 것 같아. 숨이 안 쉬어져. 동원 씨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니까 미리 말하는 거야. 당신은 미리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저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떨구었어요. 그리고 그의 손에 든 핸드폰을 빼앗아 손에 쥐고 바로 일어섰죠. 그때 그의 손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같이 가자. 내가 할게. 당신 말고 내가 신고할게. 이게 진짜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게 옳은 것 같아. 같이 가자, 혜원아. 저는 그를 쳐다보았어요. 흔들림 없는 그의 눈빛이 저를 지그시 쳐다보더군요.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지어도 숨기지 않고 덮지 않는 정직한 사람. 하지만 어떻게 자신 아버지의 죄를 밝히라고 등을 떠밀 수 있을까요? 천벌을 받고 씹어먹어도 모자랄 사람이지만 그래도 저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걸요. 그의 손에서 손을 비틀어 빼냈습니다.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해. 난 못해, 동원 씨. 당신한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나에게는 원수지만 당신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잖아. 자식이 부모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해. 그러니까 동원 씨는 빠져. 아버지라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맞아. 이렇게 내가 손 놓고 있다면 나도 얼굴을 못 들고 다니지. 괜찮아. 그건 내가 감당할 내 업보인 거야. 가자. 같이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의 손에 이끌려 저는 카페를 나오며 분식 회계도 터트릴 거라고 소리쳤습니다. 그가 뒤를 돌아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며 옅은 미소를 짓더군요. 그의 대답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였습니다. 경찰서로 운전을 하며 그는 저에게 말을 하더군요. 예전 같으면 말이야. 이런 건 그냥 흔한 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 그냥 사람들은 다 숨기고 감추고 사니까.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그러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 뭐든지 당당하게 솔직하게 그게 너무 멋져 보였어. 나는 항상 남에게 주어진 걸 받고 살아서 자신감 있는 척 했는데 당신은 항상 그냥 당당하더라고. 그게 진짜 당당한 건데. 부끄럼 없이 숨김 없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혜원아. 저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희는 서로 가지지 못한 것에 끌려 이 자리까지 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는 스스로 제 핸드폰을 빼앗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만 보았습니다. 아버지 목에 칼을 꽂는 모습을 그저 덩그러니 지켜봤어요. 다음날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검찰들이 상자를 들고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이정만 씨, 당신의 회사에 분식 회계가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연구 성과도 비리에 포함되었더군요. 당신을 긴급 소환하고 증거를 압수하겠습니다.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담아. 아, 저 액자 띄워봐. 뭐 하는 거야? 분식 회계라니. 안 돼. 거기는 안 돼. 손대지 마. 누구야? 대체 누가 신고를 한 거야? 누구야? 누가 나를? 사장의 눈이 순간 저와 마주치자
울긋불긋해지면서 저에게 다가오시더군요. 저의 어깨를 잡고 흔드는 게 아니겠어요? 설마 아가, 혜원이 너는 아니지? 너는 내 식구잖아. 이 회사를 내가 너에게 준다고 했는데 네가 이 회사를 망치는 건 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지? 말린 말 안 해? 말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혜원이가 넌지시 말을 하는데 제가 그냥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비리에 쌓인 아버지 회사를 보세요. 정말 이 회사를 사랑하신 거 맞아요? 이렇게 쓰레기 냄새가 진동하는 데서 회사 운영을 하시려고요? 제발 부끄럽지 않게 살아요, 아버지. 뭐라고? 동원이 네가 나를 신고했다는 말이냐? 말도 안 돼.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거냐? 그게 자식이 할 짓이야? 쓰레기 냄새가 진동해. 그렇게 안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이 세상에 깨끗한 놈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라고. 저희 아버지요. 유자, 경자, 백자. 저희 아버지는 참 깨끗하게 살아오셨죠. 친구한테 배신당하기 전까지는요. 제가 할 수 있는 복수는 이게 한계라는 게 참 아쉬워요. 당신 손에 두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죗값으로 감옥이라니. 너무 불공평하네요. 사장님의 두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저를 보며 손가락을 들어 올려 삿대질을 하시더군요. 경백이 딸은 지혜인데 이제 보니 닮았구나. 경백이랑 눈매며 그 대쪽 같은 성격이며 내가 그 녀석을 못 알아볼 리가 없는데. 사장님은 넋이 나간 상태로 목덜미를 붙잡더니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검찰들에게 양손이 붙잡힌 채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서러움이 한꺼번에 몰려와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가 저의 어깨를 두들기며 다독이더군요. 미연, 아버님에게 특허를 돌려드리고 싶었는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대. 그리고 이미 아버지가 팔아버려서 소유권도 되찾지 못했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어서 미안해. 당신을 붙잡고 싶은데 이렇게 아버지를 버려서라도 당신을 얻고 싶은데 나 참 못났다. 그치?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얼굴을 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때 그의 어머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헐레벌떡 들어오시더라고요. 대강의 내용을 아들에게 들으시고 저의 손을 꽉 잡으시더군요. 어머 세상에, 네가 경백 씨 딸이야? 그랬구나. 난 그동안 저 사람 말에 깜빡 속아 살았구나. 그때 너희 아버지가 갑자기 그렇게 되고 우리도 정신이 없었거든. 남편이 갑자기 돈이 생겨서 사업을 한다고 하지를 않나. 친구가 잘못됐다는데 이상하다 생각은 했지. 그게 그렇게, 아휴, 그 죄를 다 어떻게 갚으려고 그런 짓을 했다니? 동원아, 잘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돌아오는 법이다. 미안하다, 혜원아. 내가 정말 미안해. 그 말을 듣고 저는 그 사람은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닮았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검찰 조사를 받다가 저희 아버지와 같은 뇌출혈로 쓰러져서 결국은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그는 금융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 회사로 들어가 사장이 되었습니다. 저를 찾아와 매일같이 한탄을 늘어놓으며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 저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봅니다. 저희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여전히 같아요. 주말마다 만나고 만나서 차도 먹고 밥도 먹고 딱 거기까지 선을 허락했습니다. 그는 언젠가 자신을 용서할 날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더군요. 그래도 저는 아직도 그와의 미래가 잘 그려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가 그의 아버지의 죄를 짊어지고 저를 향해 용서를 구하며 더욱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 사람을 밀어내지 않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속을 풀어놓으니 마음속에 쌓인 한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귀한 늦둥이 딸을 둔 엄마입니다. 제 딸은요, 임신이 잘 안 되던 제가 거의 아이를 포기해 가던 끝에 얻게 된 소중한 자식이에요. 딱 나이 40 되는 해에 기적적으로 임신이 되어서 40살 끝 무렵 출산을 하였습니다. 딸은 출가 외인이라서 시집을 가버리면 이제 남의 집사람이 되는 거라고 하던데 저는 그런 말이 너무 싫었어요.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마치 다른 집에 바치기 위해 낳은 것처럼 함부로 말하는 것 같아서였죠. 우리 딸은 어딜 가더라도 내 집사람이고 내 딸이라는 걸 저는 항상 딸에게 말을 해줘요. 솔직히 시집 자체를 안 가면 좋겠지만 만약 가게 된다면 부디 한 발자국 뒤에 돌아올 곳이 있다는 생각을 꼭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아꼈던 제 딸이 결혼을 한다면 제발 좋은 사람이랑 하길 바라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우리 딸만 생각하느라 정작 제 자신과 남편을 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딸은 문제없이 잘만 커주었는데 부모인 저희가 많이 모자랐어요. 제게는 사위가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사랑한 남자면 우리한테도 아들이나 다름없다고 받아들인 사위였는데 저는 당시 사위를 통해서 사람을 너무 믿어도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우리 귀한 딸 옆에 들어앉은 도둑놈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들아들 거렸던 게 아직도 후회가 돼요. 저희 부부 나이가 60 중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 딸이 결혼을 했거든요. 딸은 한참 꽃다운 나이였지만 부모인 저희는 할머니 할아버지 수준이라서 괜히 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꼴일까봐 걱정을 한 번씩 했습니다. 그런 마음은 딸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랬어요. 늦은 나이라도 딸이라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돼서 정말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는 게 나이였습니다. 주위에서 애를 너무 늦게 가지면 나중에 아이가 부모님을 부끄러워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남편은 다른 사람 말 같은 거 신경 쓰지 말라고 설령 우리 딸이 늙은 부모님을 창피한다면 이해해줘야 되는 거라고 다독여 주었어요. 저는 제가 상처받을까봐 겁이 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딸도 젊은 부모님이랑 어울리고 싶을 텐데 그것 때문에 혹시 친구들한테 놀림이라도 받을까봐 그런 게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제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었어요. 저희를 부끄러워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했던 게 오히려 더 창피할 만큼 딸이 저희를 정말 끼고 살았습니다. 딸은 초등학교 졸업을 할 때까지도 계속 저희 부부 사이에서 잠을 잤었어요. 세상에 어느 자식이 안 소중하겠냐마는 제가 딸을 너무 소중하게 키웠다 보니까 결혼마저도 시키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도 병적인 모성애라는 거 압니다. 제 마음인데도 제가 어쩌지 못해서 조절하느라 늘 진땀을 빼거든요. 최대한 딸이 좋다고 하는 대로 살게 해주고 싶었는데 딸의 결혼은 제게 좀 큰 산이었어요. 막상 딸이랑 떨어질 생각하면 상상만으로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남들 몰래 딸이 결혼하고 싶다는 남자만 안 데려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딸의 인생이 어디 제 마음대로 되나요? 제 딸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제가 그토록 기피하고 싶은 상황이 닥쳐버렸어요. 요즘 애들에 비하면 너무 빠른 나이에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겨버린 거예요. 딸이 행복해하면서 무작정 소개해준 청년은 풍채가 좋고 수더분하게 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곰돌이상처럼 생겼는데 솔직히 첫인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딸이 좀 더 아까웠어요. 남의 집 자식이고 딸은 내 자식이라서 그렇게 보는 것도 있지만 일단 우리 딸이 똑똑해서 학력이 좋거든요. 그런데 딸이 데려온 청년은 대학을 안 나왔대요. 20살이 되자마자 일터로 뛰어들어 먹고 살았답니다. 그 청년을 딱 처음 보자마자 느낀 점은 우리 딸보다 나은 것이 없었고 착실하게 사는 내 딸을 깨어낸 도둑놈이라는 것밖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제 딸이 그 청년을 너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귀엽다나 뭐라나. 그래서 계속 집에 데려오는 걸 내버려두고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딸이 귀엽다 착하다 하도 칭찬을 해대니까 저까지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청년한테서 첫 만남 때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장점들이 시간 갈수록 속속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에이, 우리 장모님 또 혼자 무거운 거 들려고 하시네. 돌쇠 같은 사위 두고 왜 계속 잡일을 하려고 하세요? 가서 앉아 계시면 제가 장모님 있는 곳으로 대령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늙은이들이랑 어울리기 귀찮고 할 일이 바빠서 남 일에 간섭도 잘 안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자기를 사위라고 지칭하고 저를 장모라고 불러주면서 집안의 굳은 일을 전부 도맡아 해줄 뿐더러 애교가 엄청 많더라고요. 우리 딸만으로도 웃을 일이 많은데 난생 처음으로 남의 자식 때문에 하하 웃어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제가 결혼을 허락했던 건 사위 성격이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이었어요. 사위의 다른 것이 전혀 안 보일 정도로 오로지 성격에만 매료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건 좀 나중에 들은 사실인데 사위가 우리 딸을 굶기지 않을 정도로 재력이 충분한 사람이더라고요. 가난한 사위라면 우리 딸이 같이 등골 빠지게 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이왕 결혼하는 거 잘 사는 놈이랑 했으면 했는데 우리 사위가 딱 그 짝인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100점짜리 사위라고 생각했던 건 사위 사정을 들어보니 사위한테는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릴 적 안 좋은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쓰였지만 다른 마음으로는 살짝 안심이 되었어요. 우리 딸이 시집살이로 고생하는 건 제가 절대 못 보거든요. 아마 사돈댁이 없어서 제가 사위를 더 따뜻한 마음으로 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우리 남편한테 크게 점수를 따인 부분이 있는데요. 사위가 하는 일이 바로 골프장 사업이더라고요. 제 남편이 마침 골프광이라 부를 정도로 골프에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위 사업장이 그렇다고 하니까 사위를 바라보는 남편 눈이 완전 빛이 나더라고요.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장인어른. 제가 모시겠습니다. 제가 카운터에 장인어른 등록해 놓을게요. 장인어른 이제부터 공짜로 골프 치시는 거예요? 참, 이번에 장비도 바꿔보시는 게 어때요? 제가 이미 하나 마련해둬서 거절하시면 골프채가 주인 잃습니다. 엄마야, 세상에. 어디서 이런 복덩이가 들어왔을까? 복덩이도 아니지. 완전 금덩이 수준이야, 금덩이. 역시 우리 딸이 보는 눈까지 이 애비를 닮아서는 신랑감 하나 잘 골라왔다.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닌데 사위는 저희한테 이미 사위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어요. 저희 집을 드나드는 것도 제법 자연스러워졌고 2달 정도 지났을 때는 저희 집에서 저녁을 먹고 가곤 했어요. 저는 우리 딸이 시집살이 안 하게 된 것처럼 사위한테도 처가살이 따위 모르게 하고 싶어서 올 때마다 잘해줬습니다. 그렇게 제 딸 결혼식이 임박할 동안 우리는 벌써 한 식구가 되어 있었죠. 결혼식 당일 막상 사돈 자리가 텅 빈 걸 직접 보니까 괜히 제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사위도 결혼식 때는 마음이 싱숭생숭할 텐데 사위 기분도 걱정이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 앞이라고 속없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제 딸 손을 넘겨받는 사위를 보니 마음이 참 찡했습니다. 그런 사위를 보면서 저는 사위에게 엄마 같은 장모가 되어주겠다고 혼자 다짐을 했어요. 결혼식을 끝내고 애들은 따로 분가를 하였습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딸을 보낸다는 기분이 실감나더군요. 그렇다 하더라도 애들이 우리 집을 자기 집처럼 자주 찾아줘서 생각보다 쓸쓸하진 않더라고요. 사위가 좋은 사람인 걸 알고 있다 보니까 딸을 보낸 게 안심도 되었고요. 그런데요,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쯤이었어요. 딸이랑 사위랑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애들이 황당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뜬금없이 합가를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와서 사는 거야 방이 없는 것도 아니라서 저희는 상관이 없는데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라 좀 당황스러웠어요. 당연히 저는 좋았죠. 우리야 딸을 매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얘들이 생활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애를 낳아서 맞벌이를 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신혼 즐긴 지 1년도 안 돼서 합가하겠다고 하는 게 제 딴에는 살짝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이가 엄마 해주는 밥이 더 맛있다잖아. 결혼 전부터 우리 집에서 밥 먹고 다니더니 완전 엄마 손맛에 길들여졌나 봐. 나보고 처가 가서 살자고 노래를 부르더라고. 예, 사실 맞습니다, 장모님. 제가 아주 지선이 못 살게 굴었어요. 지선이가 해주는 밥도 맛있긴 한데 장모님만큼은 아니더라고요. 자기 전에 장모님 해주는 시원한 국물 먹고 자면 다음날 아침까지도 개운하던데 그걸 못 잊겠기에 처가 가서 살자고 제가 졸랐어요. 듣자 하니 합가 제안은 사위가 먼저 언급한 듯 했습니다. 그 사실도 제게는 의외였어요. 다른 집은 어떤지 몰라서 잘 모르겠는데 보통 사위가 이렇게 먼저 합가를 하자고 하기도 하나요? 그전까지는 그저 사위의 이런 서글서글함이 좋기만 했으나 합가하고 싶은 이유가 겨우 제 손맛 때문이라는 게 왠지 제 기분을 찝찝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글로만 쓰다 보니까 다들 저의 감정 변화가 너무 갑작스러워서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냥 제 기준에선 애들의 합가 이유가 납득이 잘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제가 좀 예민한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런 저의 촉은 훗날 어떤 불길을 암시하는 느낌이었다는 겁니다. 일단 저는 합가를 허락했어요. 딸 보낸 공허함은 다시 채워져서 좋으니 찝찝한 기분이 들더라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며 당장은 쉽게 흘러넘겼습니다. 사위는 합가를 하고 나서도 저랑 남편한테 엄청 사근사근하게 행동했어요. 애교도 많아졌고 먼저 우리한테 다가와 말동무도 해주기도 했습니다. 같이 살다 보니까 적응은 금방 되더라고요. 합가 초반에 꺼림칙했던 제 기분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위와는 부모 자식처럼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게 다 사위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두 분은 휴대폰 잠금이 안 돼 있네요? 요즘에는 잃어버린다고 찾아주고 그런 거 잘 없는데. 야근 사람들도 훨씬 많아졌어요. 그러다 큰일 생기면 어쩌시려고요. 그래? 아이고, 근데 그런 거 다 귀찮아. 늙은 사람 휴대폰이라서 잃어버려도 볼 거 하나도 없는데 뭘. 전화기가 비싼 것도 아니고 골동품 쥐어봤자 자기들만 손해지. 장인어른 너무 안일하시다. 여기 보니까 은행 앱들도 다 깔려있는데요. 이거 비밀번호 걸려있어도 제대로 해킹하는 사람이 주우면 바로 털려요. 휴대폰이 비싸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에 내용물이랑 신상 정보 털리는 게 무서운 거라고요. 아이고야, 그걸 몰랐네. 그렇지. 내가 은행하는 것도 다 거기 들어있어. 얼른 잠가놔야겠다. 큰일 날 뻔했어. 강서방이 내 것 좀 설정해줘 봐라. 사위는 저랑 제 남편의 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적당히 어렵지 않은 비밀번호로 휴대폰을 잠가 주었습니다. 저도 남편처럼 휴대폰에 은행 앱이 깔려 있어서 남편과 똑같이 식겁했었어요. 사위 말을 듣고 그때라도 잠금해야 할 이유를 알게 되어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사위가 휴대폰을 만지는 김에 컬러링이랑 벨소리 좀 바꿔달라 부탁했고 사위는 제가 일어나 다른 일을 보는 동안에도 한참이나 남편의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제가 좀 불편하게 느낀 게 하나 있었는데요. 남편이 휴대폰에 관해 모르는 걸 먼저 묻는 경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화장실 가고 없는 남편의 폰을 허락 없이 만지면서 이것저것 살피는 사위 행동이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더 거슬렸던 건 그런 행동이 한두 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허락도 없이 남의 휴대폰을 거의 매일 만지는 거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위는 제 폰이랑 남편 폰이 덩그러니 놀고만 있으면 우리 걸 가져가서 한참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한 번은 집안일 하다가도 그게 너무 신경 쓰여서 뭘 그렇게 보냐고 물은 적이 있었어요. 사위 말로는 우리 휴대폰에 좋고 편한 설정 많은데 우리가 그걸 잘 이용 못하는 것 같아서 최대한 깔아준다고 살피는 거라 했습니다. 아니면 갤러리를 구경한다고 둘러대기도 했고요.
그땐 제가 휴대폰에 대해 뭘 모르니까 마음이 좀 개운하지 않더라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우리 사위가 남도 아니고 저희 휴대폰을 훔쳐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괜히 예민해서 한 번씩 이상한 경계심이 올라오는 거라고만 치부하고 또 찝찝함을 넘겨버렸어요. 그런데 한날 남편이 사위 따라 사위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같이 귀가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사위가 남편 폰을 들고서 들어오더라고요. 그 옆에서 남편은 표정이 어두워 있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여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었습니다. 아니 글쎄, 내 폰이 해킹당한 것 같아. 강서방이 급하게 봐주고 있긴 한데 어디 돈 빠져나간 건 아닌지 모르겠어. 뭐? 어쩌다가? 해킹 그거 무서운 거 아니야? 아이고야, 이거 큰일이다. 당신 적금 목돈도 다 전화기 안에 있잖아. 그래서 창고는 들렸어? 가서 돈 안 빠져나가게 통장이라도 정지시켜야지. 해킹이란 것은 제게 무척 낯설기도 했고 엄청 나쁘고 위험한 거라고 딱 그 정도만 알고 있어서 당시에는 정말 큰일이 난 줄 알았습니다. 아직 무슨 일이 났다고 사위가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이미 남편 통장에 있는 생돈이 모두 날아가 버린 줄 알았죠. 제가 남편보다 더 심장이 벌렁거려서 딸이랑 같이 준비하던 식사도 놓고서 사위 옆에 붙어 있었어요. 지레 겁을 먹은 저와 남편과 달리 사위 표정과 목소리는 평온하기만 했는데요. 사위가 계좌 정지시킬 필요까진 없을 것 같다고 해서 우선 한숨 덜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위는 남편한테 이것저것 눌러달라며 휴대폰을 근근히 내밀었고 생년월일, 주소, 주민번호 등 인적 사항을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아무런 의심 없이 술술 불었고요. 방에서 민증까지 찾아와 사위에게 날름 주었어요. 남편도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기라도 하려고 돋보기를 끼고서 사위 하는 걸 유심히 지켜봤는데요. 나는 보더라도 아무것도 모르겠네. 일단 큰 문제는 넘긴 거 맞다니까 마음이 놓인다. 그래도 집에 똑똑한 강서방이 있어서 이런 것도 바로바로 해결되고. 우리가 사위를 참 잘 뒀어. 여보, 우리 저번에 전복 산 거 있지? 그거 좀 손질해서 강서방 좀 먹입시다. 남편이 속 좋게도 심각한 와중에 허허 웃길래 제가 남편 등짝을 탁 때리며 어디 정신 빼놓고 있다가 해킹 당할 뻔한 위험까지 경례하면서 나무랐어요. 뒤늦게 남편한테 쓴소리 좀 할 수 있었던 건 사위 덕분에 그나마 불안을 내려놓은 후였기 때문이에요. 저와 남편이 투닥거리는 사이에 사위는 뭔가를 끝냈는지 남편에게 폰을 돌려줬는데요. 완벽하게 처리가 잘 된 줄 알았더니 사위가 뒤이어 하는 말에 우리는 다시 불안감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급한 불은 껐는데 이런 게 한 번에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며칠 주기로 계속 확인해야 되는 거라서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이랑 비슷하게만 도와주시면 돼요. 그래? 그럼 어디 돈 날리고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가진 돈이 전부 전화기랑 다 연결되어 있거든. 그대로 있었어? 일단 지금은 그래요. 통장 같은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대신 해킹 바이러스가 다른 방향으로 안에서 돌고 있을 수 있거든요. 갑자기 전화가 먹통이 될 수도 있고 문자나 인터넷 들어갔다가 해킹에 노출될 수도 있고요. 우선 장인어른이 이미 한번 노출됐기 때문에 완벽히 안심하긴 일러요. 그 소리를 듣고 저는 다시 남편의 등짝을 팼습니다. 제 개인적인 적금은 제게 있지만 저희 현금 재산도 그렇고 공동명의 재산도 그렇고 대부분의 재산이 남편 손에 있었거든요. 남편도 겁에 질리긴 했는지 저한테 맞으면서도 사색이 되어 반응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사위는 난리가 난 저희더러 괜찮을 거라고 자기만 믿으라고 달래주었어요. 그 뒤로 사위는 남편보다 더 남편 폰을 많이 들고 있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우연찮게 사위하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사위가 아무렇지 않게 남편의 은행 앱에 접속해서 비밀번호를 치고 있더라고요. 사위가 가족이긴 하지만 솔직히 순간적으로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쨌든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 우리 남편 통장을 아무렇지 않게 들락날락하니까 제가 다 당황스럽더라고요. 사위한테는 차마 묻지 못했고 남편한테 가서 사위가 왜 당신 은행 비밀번호를 알고 있냐고 다급하게 물어봤더니 남편 하는 말이 사위가 자기한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비밀번호 눌러달라 하기 번거로우니까 그냥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외우고 있는 거래요. 그것까진 제가 몰랐던 사실입니다. 저희 딸도 남편 통장 비밀번호 모르거든요. 그런데 사위가 알고 있다는 게 좀 해킹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엄연히 재산 공개나 다름없는 거라서 조금 당황스럽고 불편했습니다. 어쨌든 사위 부탁대로 남편은 몇 번이나 사위를 도와 폰을 맡겼어요. 그 일이 오죽 지속이 되었으면 아직도 해킹 문제가 남았냐며 딸까지도 의아해하더라고요. 하지만 사위는 그저 진지하고 꼼꼼하고 심각하기만 해서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남편 일이 제대로 해결되기도 전에 제 심장이 한 번 더 바닥을 친 적이 있었는데요. 여느 때처럼 평범한 날에 저한테 문자 하나가 도착했었습니다. 파란색 글씨가 반짝반짝한 게 뭘 누르게 되어 있어서 그걸 생각 없이 눌렀거든요. 그런데 언제 나타났는지 갑자기 뒤에서 튀어나온 사위가 제 폰을 뺏으면서 막 열을 내며 침을 튀기는 겁니다. 장모님, 그런 거 함부로 누르시면 안 돼요. 아, 망했다. 장모님 폰까지 털린 것 같은데. 이런 게 제일 흔하게 해킹당하는 방법이라고요. 이거 빨리 알아봐야겠는데요? 뭐? 아유, 그럼 어쩌나? 어떻게 좀 해봐. 나는 그냥 뭘 눌러야 하는 건가 싶어서 생전 그런 게 안 오더니 왜 갑자기 그런 게 날라오고 난리래? 너네 장인어른 문제 때문에 혹시 나한테까지 날라오고 그럴 수 있는 거야? 그건 더 알아봐야 돼요. 아마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즘 이런 수법은 흔해서 막 뿌리는 방법이거든요. 잘 아는 사람들은 이미 의심부터 해서 웬만하면 안 누르는데 장모님은 모르셨으니까 어쩔 수 없죠. 남편을 나무랐던 게 고작 한 달 전일 때였는데 그걸 한심하게 봤던 제가 똑같은 짓거리를 저질러버린 셈이라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또 남편일 때보다 훨씬 큰 두려움도 다가왔죠. 제가 남편보다는 돈을 적게 안고 있는 편이었지만 저 또한 적은 돈은 아니었거든요. 그 돈이 다 날아갈까봐 그저 사위를 믿고 사위가 시키는 대로 다 해주었어요. 당연히 저도 민증까지 가져와서 사위한테 고스란히 바쳤죠. 남편 입장이 되어보니까 남편처럼 속수무책으로 사위한테 모든 걸 대령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잘 알지도 못하는 해킹이란 구덩이에 빠지니까 제게 동아줄을 던져주는 사위의 도움만이 살 길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썩은 동아줄인지 가시 박힌 동아줄인지 그런 것도 판가름할 정신이 없이요. 남편이 폰에 대해 잘 모르는 만큼 저도 기계는 전혀 다룰 줄 몰라서 사위가 제게 폰을 보여줄 때만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제 것도 남편 것처럼 며칠이 걸렸어요. 저는 남편처럼 밖을 쏘다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만 있었는데 그래서 사위도 제 곁에서만 폰을 만졌습니다. 어떤 날엔 한참 사위 맞은편에서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는데 때마침 세탁기가 다 된 소리가 났어요. 그 바람에 잠깐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일어난 김에 사위가 누르고 있는 화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비대면 실명 인증 절차? 이해하긴 어렵지만 의문스러운 문구가 적혀 있는 겁니다. 역시 옛날 사람인 제가 빠르게 알아차리기엔 어려운 용어라서 그대로 세탁실에 갔고 잠깐만 있다가 다시 사위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사위가 뭘 하고 있나 화면을 슬쩍 보았죠. 이젠 화면에 모바일 신용대출 신청서라 적힌 글자가 있더라고요. 대출 신청서? 그 정도는 저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대출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출이랑 해킹은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사위가 손가락을 빠르게도 놀리면서 열심히 제 신상 정보를 신청서에다 적어 내려가는 중이었어요.
거기다 대고 제가 뭐 하는 거냐고 대놓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사위는 제가 뒤에 온 줄 몰랐던 건지 제 목소리에 비명을 지르며 휴대폰을 놓쳤습니다. 제가 그걸 주우려고 하자 사위가 그 퉁퉁한 체격으로 아주 잽싸게 주워서 멀찍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저더러 자기가 놀랐던 감정만 호소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 해킹 알아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면서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라고 신경 쓰지 말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그래서 사위가 출근하고 집에 없을 때 딸을 불러다가 물어봤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대출 신청서는 대출을 할 거라는 의미 같거든? 도대체 그런 걸 신청해서 어떻게 해킹 바이러스를 잡는다는 거냐? 엄마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말 그런 게 있긴 해.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지. 뭔가 이상한데? 엄마, 제대로 본 거 맞아? 나도 해킹에 대해선 잘 모르긴 한데 대출 신청서로 해킹 잡아낸다는 건 듣도 보도 못했어. 엄마가 잘못 본 걸 거야. 감히 장모 이름으로 대출 신청하는 사유가 어딨겠어. 아니라니깐. 이 엄마가 다른 건 다 안 좋아도 시력 하나는 건강하잖니. 정말 대출 신청이라고 돼 있었어. 네가 나중에 사위한테 슬쩍 한번 물어봐봐. 에이, 엄마는 아직도 사위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그 순둥순둥한 사람이 어디 그런 꼼수를 부릴 만한 배짱이 되겠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딸이 제 말을 믿지 않으며 설렁설렁 대응을 하길래 저는 난생 처음으로 딸에게 언성을 높이면서 똑똑히 봤다고 지금 엄마 바보 취급하는 거냐고 호소를 하였습니다. 절대 잘못 본 거 아니니 제발 좀 알아봐 달라고 사정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딸은 제 반응에 당황해서 저를 달래주었고 이내 곰곰이 생각하더니 나중에 사위 오면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딸이랑 사위 다투는 소리가 거실 밖까지 새어나왔어요. 미친 거 아니야? 당신 지금 우리 엄마 아빠한테 사기친 거야?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장인 장모 돈을 빼먹을 생각해? 내 상식선에선 진짜 이해 안 되거든? 무슨 이런 인간 말종이 다 있어? 무슨 말이 그따위야. 힘들면 부모 되는 사람이 자식 뒤에서 등 좀 밀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장인 장모님이 사위 미천 대줄 능력이 안 되니까 대출이라도 받으려고 했던 건데 뭘 사기꾼이야. 야 미친놈아. 그게 사기꾼이야. 허락도 없이 돈 쳐 빼가는 게 사기지 뭐냐고. 이거 완전 도둑놈 새끼네. 진짜 기가 차서 웃음도 안 나온다. 당신 이거 우리 부모님 기만한 거야. 우리 엄마 아빠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킹으로 사기나 치고 대놓고 개인정보 캐묻고 어쩜 그렇게 뒤통수를 칠 수가 있어? 알고 보니 사위가 저랑 제 남편이 허술하게 휴대폰을 관리하는 걸 파악하고서 저희 이름 앞으로 대출을 받아 자기가 쓰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해킹을 당했다는 거는 역시나 아무것도 모르는 저랑 남편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사위가 저랑 남편을 물로 보고서 대놓고 속여먹은 거였어요. 듣자 하니 이미 대출을 몇 번 받았더라고요. 액수가 한 6천만 원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 기함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 방에서 무슨 뺨 갈기는 소리가 났고 저는 지체하지 않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제 눈앞에는 바닥에 엎어져서 오른쪽 볼을 감싸고 있는 딸이 있었어요. 제 귀한 딸이 잘못 없이 쓰러져 있자 눈이 돌아버린 저는 저보다 훨씬 덩치 큰 사위에게 바로 덤벼들었습니다. 나약한 힘으로 사위를 힘껏 밀어버렸는데 그놈의 커다란 풍채 때문에 꼼짝도 안 하더라고요. 무슨 돼지 석상도 아니고 500년 묵은 나무도 아니고 어쩜 그리 타격을 안 입는 건지. 오히려 저한테 짜증이 난 사위가 저를 툭 밀어버렸습니다. 사정없이 넘어진 저는 주위 가구에 팔이 세게 부딪혔고 금이 갔는지 통증이 엄청났어요. 다른 생각도 못하고 그저 대굴대굴 구르기만 했습니다. 그때 딸은 저를 급히 살피면서 119를 불렀어요. 그러고는 사위에게 곧장 쌍욕을 해버렸죠. 나중에 119까지 들이닥치니 그제야 방에서 슬 나와 본 남편은 제가 다친 걸 보고는 얼른 쫓아와 부축을 해주었고 저희는 모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물론 사위는 빼고요.
나이가 있어서 그렇지 깁스하고 조심하면 금방 다시 뼈가 붙을 거라고 의사 선생님이 안심시켜 주었는데요. 한숨 돌리고 난 후에야 저희는 아까 있었던 일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딸은 굉장히 화가 난 상태였어요. 우선 자기 신랑이 우리한테 패기친 부분을 가장 크게 담아두고 있었어요. 딸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위를 경찰에 신고해버렸습니다. 제가 딸을 잠시 말리면서 신고를 해버리면 너네 이혼할 수밖에 없다고 했더니 딸이 그딴 도둑놈 새끼랑은 못 산다고 당연히 이혼할 거라 하대요. 그래서 딸이 마음대로 하도록 저도 내버려 두었습니다. 사실 딸이 그렇게 말해주길 제가 기대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바로 경찰서로 간 저희는 사위에게 무슨 짓을 당했는지 세 식구 다 진술서 작성하고 난 뒤에 사위를 만났습니다. 저는 둥그런 덩치를 하고서 작은 의자에 앉아있는 사위가 원망스러워서 후다닥 달려가 사위 등짝을 몇 대나 팼어요. 이 못난 놈, 못났다 못났어. 우리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니? 그 착해 빠진 얼굴로 감히 어른을 놀려? 우리가 너한테 서운하게 한 게 뭐 있다고. 이렇게 눈치 없고 답답하게 구시니까 제가 사기라도 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른 집 처가들은 사위한테 용돈도 몇백씩 주고 그런다는데 장모님은 목돈도 많으시면서 저한테 한 푼도 안 주셨잖아요. 그게 잘해준 거예요. 요즘 사위한테는 그렇게 돈으로 째째하게 구는 게 서운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썩을 놈, 어디 쓰레기를 주워다 처먹었나? 말끝마다 악취가 진동을 해서 더는 못 들어주겠네. 고작 사기친 놈이 뭐 잘난 짓 했다고 면상 빳빳이 쳐들고 있어? 고개 쳐박아 이놈 새끼야. 저도 저지만 남편이 사위를 정말 많이 좋아했는데 그래서 사위에 대한 배신감이 더 심한 듯 했습니다. 남편이 눈에 불을 켜고 사위의 머리통을 후려치며 형사님 책상에다가 처박아 버리더라고요. 평소 골프하느라 팔 근육이 죽지 않고 단련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덤비면 꼼짝도 안 했던 사위가 남편 손짓 한 방에 힘도 못 쓰고 머리를 박았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아무리 생각해도 분이 안 풀린다면서 한 대로 모자라 두세 대는 더 뒤통수를 후려 갈겼습니다. 그러자 처맞고 있던 사위가 짜증을 팍 내면서 벌떡 일어났는데 남편은 사위의 커다란 덩치에 놀라지 않고 바로 발등을 콱 밟으면서 반대다리 정강이까지 차버렸어요. 그렇게 노려보면 어쩔 건데? 이 지옥불에 떨어질 놈 같으니라고. 부모 없다길래 불쌍해서 신경 좀 써줬더니만 아주 우리를 봉으로 보고 있어? 그 머리로 뒷일까지 생각 안 한 거 보니 그냥 똥멍청이가 따로 없구나. 경찰 선생님들 말 들어보니까 자네가 친히 남겨준 내역들이 다 증거가 된다더라. 무슨 말인지 알아? 네가 네 발목 잡은 거라고 이 개놈 자식아. 남편이 말하는 내내 계속 사위를 들고 찾는데도 경찰서에선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경찰들도 제 남편 입장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간이 늦은 밤이라서 보는 눈이 적을 때였기에 경찰들이 눈을 감아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랑 딸이 그만 더러운 곳에 손 떼라고 말려줘서 남편이 겨우 참은 거였어요. 남편한테 처맞느라 소리도 제대로 못 내던 사위는 갑자기 일어나서 우리 남편을 폭행죄로 고소하겠다고 연병을 부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 이번에는 우리 딸이 들고 있던 휴대폰 껍데기로 싸다고를 때렸고 그 젤리 같은 껍데기가 사위의 찰진 살을 몇 대나 더 내리쳤습니다. 나도 당신 쳤으니까 어디 나까지 고소해봐. 누가 이기나 제대로 따져보자고. 무식하게 덩치만 커가지고 귀엽다 해주니까 자기가 남들 눈에도 귀여워 보이는 줄 아나 봐? 콩깍지 씬 내 눈에만 그랬던 거지. 솔직히 나도 너 처음 봤을 때 냄새나게 생겨서 별로였어. 고작 봐줄 게 성격 하나였는데 그게 망가지니까 사람 정말 구려지네. 이것들이 다들 정신 나갔나?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온갖 인맥 다 끌어다가 당신들 깜빵 보낼 거야. 깜빵 보내는 거 솔직히 다 인맥발인 거 알지? 나한테 이따위로 군 거 나중에 피눈물 흘리면서 질질 짜고 싶지 않으면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특히 니년부터 대가리 쳐 숙여. 하염없이 자그마한 저희들이 설치는 건 경찰이 눈을 감아줬는데 사위가 우리 딸에게 손을 들자 앞에 있던 형사가 벌떡 일어나서 사위 뒷덜미를 잡아 앉히더라고요. 경찰이 사위한테 닥치고 앉으라 하면서 사기친 게 뭐 자랑이라고 고소고소거리냐고 딱딱한 파일로 사위의 머리통을 몇 번이나 내리쳤습니다. 참, 그리고 이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건데요. 사위 부모님이 돌아가신 게 단순 사고인 줄만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두 분 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였고 또 사돈 형제들 집안에는 감옥에 갔다 온 범죄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사위가 숨겼던지라 딸도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고 합니다. 올바르지 않은 집안에서 자란 사위가 정상적이고 바르게 크는 건 좀 어려웠겠네요. 그러니 지금도 남의 등 처먹는 짓 하면서 살고 있는 거겠죠. 심지어 사위 건 줄 알았던 사위 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사기친 거였더라고요. 사실은 사위께 아니라 사위랑 같이 사람들 등 처먹는 짓 하는 양아치 동네 형이라 하대요. 저희한테 써먹은 수법처럼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휴대폰을 가지고 청산유수 말솜씨를 부려 등 처먹고 돈 모아서 골프장을 유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딸은 조사하면 할수록 사위가 자기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일부러 성격 좋은 척 연기를 했던 거란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딸이 이거 완전 사기 결혼 아니냐고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사위를 한 대 더 쳤고 바로 사위에게 이혼 소송 및 사기죄로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당연히 사위가 저희 몰래 빼간 돈 6천만 원도 정당하게 청구 요청에 받아낼 수 있었어요. 사위 때문에 다친 팔도 진단서만 제출하면 그에 대한 벌금을 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걸 잃게 된 사위는 뭔가 잘못 돌아간다는 걸 느낀 건지 그제야 저희 앞에 무릎을 꿇으며 급하게 사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진정 좀들 하세요. 집안 문제를 왜 이렇게까지 끌고 가는데 우리끼리 대화로 잘 풀 수 있는 거잖아요. 6천만 원 그거 돌려드릴게요. 골프장이 제게 아니긴 해도 6천만 원은 빼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소송까진 가지 맙시다. 그래도 살아온 정이 있잖아요. 장인어른, 장모님, 저 아들 같다고 좋아해 주셨잖아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아들을 고소해. 아들 같은 소리 하네. 네가 내 딸 옆에 있을 수 있을 때는 아들이지. 내 딸이 너를 버린 이상 넌 그저 똥덩어리 수준밖에 안 돼. 그저 지 목숨 건사하려고 무릎 꿇고 사정하는 것도 보기 역겨워 죽겠다. 그동안 네 목구멍으로 쳐넣은 우리 집 쌀이 다 아까워. 진짜 너무하시네요. 저 부모 없다고 더 이렇게 막대하시는 거죠? 이거 사람 2번 죽이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버림받았을 때 느낀 트라우마가 2분 때문에 다시 살아날 지경이라고요. 이게 사람으로서 할 짓이에요? 시끄럽다 이놈아. 지 부모까지 욕보이게 하는 썩을 놈 같으니라고. 이 와중에도 그저 사기칠 생각밖에 안 하네. 살아보겠다고 어떻게 죽은 네 부모까지 이용해서 나불거려? 그래봤자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부모 없이 컸으면 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았어야지. 그러니까 너는 고작 사기꾼 나부랭이밖에 안 될 운명이었던 거다. 반성 같지도 않은 반성을 해놓고서 사위는 자기가 뭐 대단한 회유라도 보여줬는 줄 아나 봅니다. 반성을 해줘도 난리냐고 다시 얼굴색이 돌변해서는 벌떡 일어나 저한테 따졌어요. 역정을 내면서 손찌검을 행사하려고 하길래 이제 그만 경찰한테 연행되고 말았습니다. 그대로 유치장에 수감이 되면서 저희한테 합의받을 기회마저 스스로 들고 차버린 거죠. 그리고 사위가 양아치 형님이랑 같이 운영해왔다던 그 골프장은 경찰들이 바로 압수수색을 나갔는데요. 세상이나 글쎄 그 골프장이 다른 골프장처럼 멀쩡한 곳은 아니더라고요. 법에 위반되는 불법적인 수단 등이 많았다고 했고 거기 신규 아르바이트생 말고 정직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조사를 들어가야 될 정도로 수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다 잡혀갔다고 합니다. 당연히 골프장은 잠정적으로 운영 정지시켰고요. 무슨 깡패들 현금 세탁하는 곳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했었나?
저는 경찰한테 자세히 전해들어도 뭐 아는 게 없으니 그저 사위가 아주 못된 놈이었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사위 포함해서 몇몇 우두머리들은 징역을 살게 되었다고도 들었습니다. 살면서 깡패를 만나게 되는 일도 드문데 깡패 같은 놈이 우리 사위로 왔다 갔으니 어디 쪽팔려서 이런 얘기를 할 수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무리 우리가 늙어서 세상 물정 잘 모른다고 하지만 우리 같은 노인네들도 한 시대에서 청춘을 보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그때의 노인네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렇다고 사위처럼 젊은 나이 믿고 노인네들한테 사기치는 짓은 안 했다는 거예요. 사기는 그냥 사기일 뿐이에요. 어떤 변명이 붙어도 그건 말 그대로 변명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기치는데 젊고 늙고가 어딨겠습니까? 젊으면 한 번쯤 사기쳐 볼 수도 있고 늙으면 한 번쯤 사기당해 볼 수도 있고 이런 건 말이 안 되죠. 똑같은 인간인데 같은 땅덩어리에서 같은 목숨을 갖고 사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사위처럼 결혼까지 해서 돈을 빼올 생각을 하는지 그건 아직도 이해하기 어렵고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제 딸은 다행히도 이혼을 했다고 해서 그리 큰 타격을 받은 건 아니지 싶었어요. 친구들이랑 통화하면서 매일 밤 사위 욕을 하는 걸 들었거든요. 만약 재기할 수 없을 만큼 큰 상실감을 얻고 무너졌다면 훗날 이런 이혼 사실이 딸 인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만큼 큰일이었다면 저렇게 다른 사람에게 쉽게 얘기하진 않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가끔씩 딸이 저랑 남편한테도 사위 욕을 하면서 정신 빠진 놈 데려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줍니다. 이제는 만약 결혼 상대가 또 생긴다면 부부되는 기념으로 서로 같이 경찰서에서 명확하게 신원조회나 범죄조회를 하고 난 뒤에야 결혼하겠다고까지 했어요. 우리 딸이 씩씩하게 마음을 정리한 것 같아서 저와 남편은 많이 안심했습니다. 당분간 딸은 자기 삶에 집중하고 싶다면서 소개팅이 들어오면 한 3년은 거절할 거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 결혼을 해보니까 좀 피곤하고 재미없더라면서 다시 솔로가 된 기분을 실컷 만끽하고 싶다네요. 저희야 뭐 딸의 의사를 존중해주니까 그저 딸이 웃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말 괜찮은 사위가 있다면 진짜 내 식구 잘 살아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그 사기꾼이 아쉽다는 게 아니라 그냥 사위의 존재가 있더라도 딸이 저희에게서 멀어지는 게 아니란 걸 느껴서 그런지 북적거렸던 분위기가 한 번씩 그립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딸이 섣부르게 사윗감을 데려오는 건 또 안 바라네요. 참 욕심도 많죠? 어쨌거나 여러분들도 늘 스스로를 위해 너무 풀어지지 마시고 한 번씩 주의를 경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사기꾼들도 만만한 사람한테 잘 들러붙더라고요. 우리 서로 조심해서 나쁠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럼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고 몸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